어디 갔다 오려고? 갔다 와요, 갔다 와. 어차피 녹화 뜨고 있는데 뭐. 자, 이 유전자 발현이라는 상대적인 발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등적인 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특히 이런 다세포 생물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분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화. 다세포 생물의 그 특징, 전형적인 특징인 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식의 서로 다른 차등적인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차등적인 유전자 발현의 예로서 헤모글로빈 같은 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 어차피 모든 세포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하지만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이 되는 지역은 적혈구 세포 안뿐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세포들은 전부 똑같은 동일한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아니 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비활성화시킬까? 왜 적혈구 세포에서는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활성화가 될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된다는 얘기지. 적혈구 세포 안에서는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는 그 주변부 지역을 이렇게 뉴클리오좀 지역을 훨씬 더 덜 응축시켜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나머지 다른 세포들에서는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거기에 응축이 아주 세게 되어 있게 해놓으면 그쪽에 감히 유전자 발현은 꿈도 못 꿀 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세포의 분화라는 측면에서 기능 어떻게 다른 세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능이 다르고 물론 생긴 것도 다르고 하게 될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염색체의 상대적인 응축 구조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핵막 그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수행되는 핵을 확실하게 지역을 확정짓는 이 핵막은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언급을 했잖아요. 마치 담요를 접어놓은 것처럼. 자, 근데 이 핵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막을 친 거예요. 장벽을 친 거니까 장벽을 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곧바로 뭔가를 선별을 해서 솎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핵막, 우리는 핵막을 말고 세포막의 경우에서 금방 쉽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세포막이라는 하나의 막을 쳐놓으면 그럼 그 막은 무조건 어떤 것을 막아내는 장벽 구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뭐를 해야 돼? 세포 바깥과 안쪽에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세포막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수성 단백질들을 거기다가 심어 넣어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물질을 요 채널을 통해서만 요 구간을 통해서만 지나가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선별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핵에서도 하면 되겠네. 핵막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수성 단백질을 막 심어 놓고 필요한 물질들은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거라 하고 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빡빡하게 살기 싫다는 얘기지. 야, 좀 쉽게 살면 안 돼? 아니 세포막이 저러고 있는데 나 핵막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고 핵막은 물질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물질 교환 수송을 조절을 하는데 조금 다른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요 구멍을 그 핵막에 이렇게 뚫어져 있는 구멍을 우리는 핵공 영어로 뉴클리어 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구멍일 뿐이에요. 세포막처럼 포도당 네가 포도당이냐 과당이냐에 따라서 나를 통과할 수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나는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핵막에 있는 이 구멍인 핵공은 그 자신의 그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는 물질들을 별 차별 없이 아주
누구나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맞은 사이즈만, 크기만 맞다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심지어 크기가 좀 커서 난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핵 안에서 유전자 발현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원재료로 들어가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들이 전부 다 들어갈 때 모든 그런 물질들이 그 작은 핵공 구멍 안으로 꼭 맞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큰 물질들은 도와줘요, 옆에서. 푸시맨이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지하철역에서 러시아호 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 꾸역꾸역 집어넣어 주던 푸시맨이라고. 근데 깜짝 놀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때 한국에 없을 때지만 해외 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를 보여주는데 한국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일본에도 그렇다면 막 사람들 이렇게 쫙 밀어넣어 주는 거 보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핵공 옆에는. 그래서 좀 크기가 큰 물질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도와서 넣어주고, 빠져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전자 발현을 이제 결과물로서 RNA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을 핵 밖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핵 밖으로 나와서 이제 리보솜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수행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핵공, 마치 바구니처럼 생긴 어떤 일종의 단백질이 여기 이것처럼 안으로 이제 각각의 이 핵막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핵공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막은 그런 식으로 장벽, 외부와 안쪽을 차단시키는 장벽 구실을 하는 동시에 또 핵의 바깥쪽과 안쪽의 물질 수송을 이런 식으로 조절 원활하게 수행해주는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핵막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염색체들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킨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크로모솜 테러토리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표시를 하는데, 마치 이 핵 안에 있는 염색체, 염색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핵 안에 있는 염색질들이 마치 무슨 조폭인 양 자기들의 구역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내 구역 침범해 오면 너는 죽음이야라고 그들은 이렇게 논다니까, 유치하게. 그래서 이 염색질들은 자기의 딱딱 다른 구역들이 엄밀하게 나눠져 있어갖고 그 구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염색체들을, 염색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색체들을 사람 세포에 지금 핵에서 각각의 다른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한 거예요.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질들. 그러면 딱 보면 이들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언제나 봐도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 어떤 특정 지역은 이 지역에만 항상 머물러 있고 하는 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구역이 있더라. 크로모솜 테리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지?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로 상당히 유치하게 노는구나. 좀 섞여서 같이 둥글둥글하게 섞여서 놀고 살지. 왜 저러고 사나. 끌끌거리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니들 구역이 있어? 그럼 우리가 니들 구역을 마음대로 해방시켜서 마음대로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별일 없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라는 질문이 또 한 가지 있겠죠. 아니 이들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역을 만들지? 이게 아까 요 그림을, 요 사진을 왜 안 따라와? 이 사진을 이렇게 이 화가가 이렇게 묘사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왜 이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각각의 나름대로 어떤 특이한 구역을 형성하고 있는지 하는 그 비결은,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지하철에 타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거든. 각각의 염색체 같은 특별한 부위에 이렇게 갈고리 마냥 있는 어떤
특정 구역이 있어가지고서 그곳을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흩어지게. 바로 말해서 그런 고리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핵막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핵막이 이렇게 각각의 염색체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 부위를 제공해 줘서 어떤 특정한 부위의 염색체가 딴 데로 도망 못 가게 딱 붙잡아 주는 구실. 그거 덕택에 소위 말하는 이 염색체의 구역, 테리토리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니들이 그렇게 살게 됐구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호기심은 없어지지 않아. 혹시 그럼 내가 만약 이걸 회방 나서 니들 이걸 전부 딱딱딱딱 무슨 망가뜨리고 그래갖고 니들이 더 이상 지하철 손잡이를 못 붙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큰일이 있겠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서 고통을 겪는 불우한 우리의 이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병명을 우리는 프로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따라와 빨리 좀. 조로증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핵막이 구조가 붕괴가 돼가지고서 핵막 바로 밑에는 마치 천정의 대들보 역할을 해주는 천장을 받쳐주는 단백질인 어떤 특별한 세포 골격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적인 결함으로 해서 그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는 개인이 유전병이죠. 생기면 그러면 핵막에 이것을 지탱해주는 단백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핵막이 아무 힘을 못 받고 붕괴,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핵막에 이렇게 달려있던 그런 고리, 예를 들어서 지금 염색체들을 이렇게 붙잡아 매들고 있던 그 고리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염색체들의 이 영역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대단하다고 대단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아가씨는 지금 현재 나이가 아마 이때 당시에 한 15세, 16세 정도 됐을까 하는 이 아가씨가 20세를 절대 못 넘기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나이가 뭐 이미 8, 90세를 넘어서 버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핵막 하나 이렇게 약간 모습이 붕괴됐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맨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사진이 핵막을 형광으로 이렇게 둘러서 염색하면은 일반적인 사람 세포의 핵막은 이렇게 동그랗게 매끈하게 보이는 건데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조로증, 프로제리아 환자의 핵막을 이렇게 염색하면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는, 쭈그렁쭈그렁 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것을 지탱해주는 그 단백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발견되느냐 했더니 비교해서 여기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염색체들의 위치가 형광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위치들이 이동을 해버렸죠. 이렇게 딴 지역으로 같은 지역의 염색체들이 이동을 해버린 거지. 그럼 조로증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위치가 이동을 했구나. 다시 말해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염색체의 영역이 지금 서로 엉망이 돼가지고서 바뀌어지게 됐다는 얘기지. 이게 그렇게 중요해? 뭐 우연의 일치겠지. 이건 뭐 이게 살짝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일이 있겠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려고 했더니 대표적으로 심각한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그 환자의 이제 그 일반 세포와 그 환자, 그 병을 겪고 있는 환자 비교해 봤더니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 부위의 염색체 위치가 완전 이동해 있는 것이에요. 암 환자, 전형적인 암 환자의 핵에서도 원래 어떤 특정한 유전자 위치가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매우 심각한 이런 아주 심각한 면역 질환, 심각한 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런 조로증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염색체들의 위치 이동. 그러면 더 이상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 듯
한 단계에 이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것이 아니 왜 어떤 특정한 염색체의 위치가 이동을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켜서 추측을 해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그 위치에 이미 우리 세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유전자는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얼마만큼 발현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는 얘기죠. 계획, 니들은 다 계획이 있는 건데 그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고 이 지역에서 이미 이렇게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계획을 딱 있는데 갑자기 이런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예민한 이상한 유전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들이 활성화돼 버리면 그 계획이 완전히 산통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산통이 깨지냐면 이런 식으로 큰 이제 병증을 일으킬 유발을 할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 이 간접적으로나마 염색체들의 고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각 위치에 따라서 그들이 유전자에 발현되는 그 순서, 시기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 조절 작용이 흐트러져 버리면 야 이건 큰일이 난다라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만큼의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이것들이 조절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핵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넘어가면 일단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를 보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막계 언급을 약간 운을 띄웠던 내막계의 기능들, 특히 그 외포작용과 결부된 내막계의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내막계에 속하지 않는 친구들을 한번 짝짝 솎아내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내막계에 속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진핵세포, 특히 다세포 생물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를 합성을 해주니까 고마운 존재죠. 다만 양날의 검처럼 이들이 ATP를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많은 양을 생산해내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언제나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소가 있어야만 그것을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다세포 생물 같은 우리 같은 경우 왜 여기와 여기가 엄청난 양의 산소를 엄청난 양의 ATP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그 ATP의 요구량을 감당 못해서 이쪽 지역의 조직들이 기능을 잃고 정지해 버리니까 그 덕택에 우리가 죽는 거죠. 뭐. 자, 그렇게 중요한 그 미토콘드리아 반면에 이 산소 때문에 그 산소를 가지고서 대사작용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산소는 아주 쉽게 훨씬 더 활성이 높은 반응성이 엄청나게 높은 활성산소로 변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산소는 쉽게 활성산소로 변하거든. 활성산소와 산소의 차이점은 이 활성산소가 되어버리면 훨씬 반응성이 세져가지고서 지나가는 아무나 보고 야 너 전자 있냐? 뭐야 양아치도 아니고 전자 내놔 하고 전자를 탈취해 간다는 것이 이제 활성산소에. 그러면 그 전자를 뺏기게 되는 여러 가지 세포의 민감한 구조, 세포막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노화가 되는 근본이라는 이 썰이 정설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포가 왜 늙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의 설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측면은 우리 DNA가 진핵세포의 DNA가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요 끝이 조금씩 짧아져서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짧아질 수가 없을 만큼 여기서 더 이상 짧아졌다가는 이 세포가 사멸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노화의 출발점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것도 물론 공헌을 하죠. 그것이 물론 세포 노화에 공헌을 하는 하나의 측면 맞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바로 이러한 활성산소를 유발을 하게 돼가지고서 그러면 유발되는 활성산소들이 일종의 신호물질로 작용해서 세포가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사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포 노화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로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기관인 동시에 또 우리의 수명을 짧아지게 만들게 되는 또 한 가지 필요악도 된다는 얘기죠. 자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가 뭔데 지가 DNA를 가지고 있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리보솜까지도 자기가 갖고 들어오네. 이 두 개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내부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부 공생 이론에 의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래는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원핵 세포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진핵 세포로 막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고세균에 의해서 잡아먹혔는데도 파괴되지 않고 생명이 나는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니 같이 살자 이제 우리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됐다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나오면 증거 있어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무슨 증거로 네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냐? 지금 이게 여기가 우리 뭐 소설 쓰냐? 라고 할 때 그것을 반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서 자 봐라 근데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가 자기들끼리 DNA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박을 하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할까요? 그래 DNA를 갖고 있어 얘네들이? 그러면 한 가지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뭘까? 그 DNA 갖고 원래 핵에 있던 DNA가 오염돼서 그 안으로 들어갔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불가능해? 라고 반박을 치면 그때 가서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얘네들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원형이야 원형 이놈아 라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 핵에서 건너 들어간 DNA였다면 이들의 DNA는 선형이라 해야 되겠지. 진핵세포에. 근데 아니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지금의 오늘날의 원핵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DNA 형태인 동그라미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지들이 갖고 온 물건 맞네가 된 거지. 이들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살짝 훔쳐가지고 핵에 있는 DNA 조금만 훔쳐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금방 뽀록이 날 선형 DNA인데 원형 상태로 쭉 가지고 있으니 이건 참 반박 불가. 이건 지들이 갖고 왔나 보다 하고. 또 한 가지 리보솜이 진핵세포의 리보솜하고 다른 원핵세포에 가까운 리보솜인 거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성이. 근데 얘네들의 리보솜은 원핵세포 계열의 리보솜이에요. 그럼 이거 역시 원래 지들이 갖고 온 리보솜 맞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내부 공생 이론을 뒷받침해준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엽록체는 전부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전부 엄마 쪽에서만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거 뭐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것은 수정할 때 이제 유성 생식을 할 때 이 생식 세포들 간에서는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진핵 세포들이 다 이렇게 생식을 합니다. 고등동물, 고등식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모계를 통해서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전수를 하고, 엽록체 마찬가지고 자체 유전물과 리보솜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 공생 이론으로 그 기원을 설명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막이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 조성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또 달라요. 이게 이중막인데, 이중막은 이중막 맞는데 핵막처럼 이중막이긴 하나 마치 담요를 한 겹 접어놓은 것처럼 바깥쪽과 안쪽의 화학적 조성이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이들의 바깥쪽 막,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 조성은 완전히 달라요. 바깥쪽은 외막은 고세균의 세포막과 유사한 조성이고, 내막은 뭐겠어요? 오늘날의 이 세균,
유사한 화학적. 이게 뭐를 얘기하지? 뭐 어쨌든 얘기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 쉬운 걸로. 자, 마지막 오늘 떨이 마지막 1점. 이게 왜 내부 공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까? 이건 쉬울 수도 있으니까 선착순. 아, 1점 따가고 싶지 않아? 손 든 거야? 이것도 내가 5초 쉬어야 돼? 허탈하게? 아, 좀 너무들 사람이 좋다. 자, 마지막에 1점. 아이고. 자, 바로 그 다음 그림이 이걸 설명하지 않을까? 들어와요. 내부 공생 이론이라면 누군가 밖에서 외부 침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침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들어올 때 싸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중막이 생긴 거라는 얘기지. 싸고 들어오면서 이중막이 생겼다면은 그러면 이 바깥쪽 막은 당연히 원래 이 기존의 이 막과 화학적으로 조성이 같겠지. 얘가 누구라고? 고세균이었다며. 이 진핵생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의 고세균. 그러니까 이것이 고세균의 세포막과 화학적 성분이 비슷하다. 맞네. 그 다음에 그럼 안쪽에 있는 요 막은 누구의 것? 원래 내 것. 원래 들어오던 그 원핵세포. 그러니까 오늘날의 원핵세포의 그 화학적 성분과 맞다라는 그런 식으로,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추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고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언제나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하나 어쨌든 충분히 이런 것들이 내부 공생 이론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포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외포작용이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세포 내에 있는 물질, 특히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밖으로 신경세포에서 신경 신호를 전파를 할 때 신경 전달 물질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만 우리의 신경 신호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나 꼭 이것이 단백질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 역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외포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수송이 되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세포 밖 하는 세포 외부로, 또는 그냥 막에나 머물러 있을래.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너무 정들어서 안 돼. 여기 있을래 하는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 이거 역시 같은 경로로 밖으로 완전히 던져지는, 내쫓겨버리는, 토사구팽당하는 이런 분비되는 물질뿐만 아니라 세포막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는 그런 단백질 역시 같은 경로로 가게 되는 동기생들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부 단백질들은 세포 안에 또 다른 이상한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들 어디로 가느냐? 대표적으로 리소솜 같은 데로 운반합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의 종류의 단백질 및 또 다른 물질들이 전부 같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수송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경로를 통틀어서 우리는 엑소사이토시스, 영어로, 그다음에 한국말로 외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이 되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바로 이 아까 보여드리는 왼쪽 패널에 결집이 되어 있었던 조면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수송, 소낭들이 대표적인 그런 멤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볼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 조면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단 벌어지냐 하면은 그 외포작용을 거쳐가지고서 밖으로 내보내지거나 세포막에 붙어 있거나 리소솜으로 가는 그 모든 단백질들은 전부 한 곳에 집결을 해서 그 집결 장소가 바로 조면소포체의 표면입니다. 모여. 일로 모이는 거지. 여기서부터 니들은 합성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조면소포체의 첫 번째 기능은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포 표면에 여기서 그러니까 리보솜들이 그러한 단백질들을 합성해야 되는 리보솜들은 전부 여기에 집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기작에 의해서. 그 특별한 기작은 물론 세포 생물학 시간에 보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하겠으나,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합성이 시작되는 뿐만 아니라 합성이 된 단백질들은 안으로 들어가 놈들아 해가지고 그 조면 소포체 내부로 보내가지고서 여기서 가공을 이제 좀 치장을 해가지고서 뭐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나가 하는 식으로 치장을 해서 다음 단계로 보낸다는 이 두 가지의 큰 역할을 조면 소포체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언급했듯이 그러한 단백질들은 그러니까 외포 작용을 통해서 수송이 될 단백질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리보솜이잖아요. 그럼 리보솜인데 리보솜들이 그냥 세포질 내에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리보솜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리보솜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조면소포체 표면에 전부들 옹기종기 딱 붙어가지고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그런 리보솜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을 얘기하면은 왜 이 리보솜들은 이 조면소포체 표면에 붙느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RNA를 하나 물었어. 단백질, 나 일 좀 하자 하고 RNA 하나 딱 물어가지고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보니까 이상한 단백질이 나오는 거야. 그 밖으로 보내줘야 될 단백질들은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미노산들이 나는 이제 밖으로 보내질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상징을 표시를 해주는 아미노산 서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튀어나오면 그거들을 탁 낚아채가지고서 조면소포체로 끌고 가서 여기다 철커덕 붙여버리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따라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합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그것이 팩트인데 그 팩트를 얘기하면 아무도 지금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잖아. 아이고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관심 없어 하고 그래서 그럼 세포생물학 시간에 가서 배워라 하고 자 여기까지만 너무 알면 다친다 하고 이제 자 없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조면소포체에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단백질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전부 요 리보솜들에 의해서 끌려와 가지고서 이렇게 딱 붙어서 합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조면소포체라는 얘기지. 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도돌도돌 점들이 이렇게 막 박혀 있는 소포체인데 이런 까만 깨알 같은 점들이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지 이거? 누가 감히 070으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뭔가 러프하다. 그래서 러프. 그래서 영어로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는 얘기고 그 도돌도돌한 점들이 전부 리보솜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까만 점들이 전부 리보솜들입니다. 그래서 리보솜들에 의해서 합성이 시작되면서 채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부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들어가 하면서. 그래서 그 안으로 우겨 넣어지면은 일단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렇게 1단계로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단백질들이. 조면소포체에 붙은 리보솜에 의해서 합성이 막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 일단 들어가게 되는 단백질들은 제대로 아직 접힘이 완성이 되지 않은 그냥 아미노산들에 붙여진 연결된 사슬들일 뿐이지. 이들을 제대로 접어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요 접힘. 조면소포체 내부에서는 단백질을 제대로 접어야 돼. 접는다는 얘기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자동적으로 다 되겠지.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다요. 이 근본적으로 거의 저절로 되게 돼 있지만 그래도 혹시 나 이거 잘 못 접겠는데 하는 친구들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그 셰퍼런이라고 하는 그 도우미들이 여기서 존재하면서 조금씩 도와줘요. 야, 잘 해봐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접힘.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기능의 중요성은 뭡니까? 조면소포체 내부에서 일어나지는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의 중요성.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얼핏 우리 봤지 그거.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낭포성 섬유증. 낭포성 섬유증에 얘기해서 이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됐었어?
완전히 전부 분해돼 버렸잖아요. 이 안에서. 그게 바로 조면소포체 안에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단백질 접힘이 왜 중요하냐?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돼야 그 단백질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친구를 밖으로 보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기회를 줘서 한번 잘해봐, 접어봐 하고 하는데 얘들이 아직도 못 접겠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얘는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믹서로. 그래서 분해시켜 버리는. 그래서 단백질 접힘은 기능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 단백질의 기능이 수행이 안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단백질 접힘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단백질은 또 어떤 과정을 겪느냐면 여기서 여기 보이잖아요. 요거.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들 당을 부착을 당을. 자, 첫 번째 세포 막을 보여주는 그림을 시작을 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이 장에서 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쫙 보여드렸잖아. 근데 그 단백질들은 세포 막에 박혀 있는 내재성 막 단백질들은 전부 뭐를 가지고 있지? 이거 녹화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구나. 녹화 영상 안 봤지 아직. 그래서 이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은 전부 한결같이 여기에 당들을 부착하고 있잖아요. 올리고당들. 부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올리고당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세포 외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당들 어디서 구했냐라고 묻는 거지. 야, 그거 좋아, 보기 좋은데 멋있다, 야. 어디서 구했니? 대답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했어. 조면소포체에서. 왜? 이들은 전부 일단 처음에 여기를 거쳐가잖아요. 여기서 일단 처음으로 당을 붙이는 거지. 전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세포 막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 다음에 세포 밖으로 던져지는 모든 단백질들은 모두 당을 부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일단 한 번씩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 부착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는 접힘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을 잘 부착해야 되고. 이 당 부착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무슨 사태가 날까? 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당들을 전부 다 달고 있지? 뭐 어디다 쓰려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아이디 카드 같은 거. 혈액형 얘기 안 들었나? 얘기? 당 부착에 가져오는 이 역할 뭐냐? 미팅 나가서 혈액형 뭐냐고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얘기 안 했어? 그래서 한 거 같지? 대충. 뭐 혈액형이 뭐세요? 라고 묻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있는 적혈구 안의 표면에 있는 당이 무슨 종류예요? 라고 묻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왜 A형, B형 이런 식으로 다르냐?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식 표지와 기능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은 두 번째 행선지가 바로 이 골지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골지체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낼까? 포장을 수송소낭이라는 형식으로 포장을 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수송소낭이 뭘까? 이 그림에서 보면 수송소낭은 뭐지?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송소낭 뭐? 한쪽을 뺨을 꼬집은 거야. 이거 보내야 될 지금 물건이 여기 있어. 이제 밖으로 보내야 돼. 골지로. 어떤 식으로 보낼까? 이 안에다 그냥 싸서 보내야 되는데 코너에다 몰아놓고 코너에다 몰아놓은 다음에 질끈 동여매거나 아니면 꼬집어 버리거나 해서 원래는 여기 있던 부분이었는데 띄어져 가지고 독립된 이것이 바로 수송소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골지까지 잘 가라 하고 보내는 것은 이제 골지서부터는 녹화 동영상에 들어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주에 선거 열심히 잘하시고 그 다음 주에 봐요.